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 말기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를 원에서 명으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원명 교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나라가 고려에 쳐들어온 게 1231년 1231 이리새끼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었죠. 근데 이때 1300년 중후반 되면은 이제 원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명나라가 힘이 명나라가 건국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자, 봅시다. 한족이 명나라를 건국해요. 원나라는 여러분들 지배층 소수의 몽골족 위주로 해가지고 나라가 돌아갔었고, 한족은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한족이 명나라를 건국하고 원을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재편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고민왕의 개혁 정치는 실패했다 그래서 제가 실패한 원인이 두 가지라고 했었죠. 내부적 원인이랑 외부적 원인이 있는데, 내부적 원인은 권문세족의 반대다라고 했고, 외부적 원인은 바로 이 위에 있어요. 위에 쳐들어온 사람들, 북쪽에서 쳐들어온 사람들, 홍건적, 남쪽에서 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왜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후 권력을 장악한, 사실 이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냥 그 정도 알아두세요. 최영이라든가 이니민 등은 북원, 그러니까 북쪽으로 쫓겨진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과 관계 중시해서 북원과 유교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당시 신진사대부라고 얘기했죠. 신진사대부랑 신흥무인 세력이 조선을 건국한다고 얘기했죠. 자, 친명 외교 추진과 민생 안정책 등 시행 등을 내세우면서 이들을 비판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진사대부가 신흥보인 세력이랑 손을 잡게 됩니다. 자, 한편 당시 고려 정부는 명의 천령 이북의 고려 형태를 뺏으려 하자, 그러니까 명나라가 만들어지고 명나라의 태조 있어요. 명태조 홍무제라고 이 사람이 고려 영토를 뺏으려고 했는데 반발해서 요동전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요동전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동은 뭐냐? 랴오허강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차지하려고 군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성계, 즉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는 이거를 반대해요.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를 단행합니다. 위화도 회군은 간단해요. 위화도라고 하는 이 섬에서 군사를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화도는 사실 이게 어디 있냐면은 압록강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근데 말이 섬이지 진짜 조그만한 섬입니다. 하중도라고 하죠. 섬 가운데 있는 섬을.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통틀어서 위화도가 언급되는 건 단 이번 한 번뿐이에요. 고려 말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다. 즉 요동정발을 하러 갔던 이성계가 다시 군사를 돌려서 이거를 요동정벌을 반대하는 거죠. 뭐 사불가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성계가 이후 바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를 계기로 신진사대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였으나, 즉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장악을 했다. 그러면은 기존의 원 간섭기 때 권력을 잡았던 권문세족은 이제 완전히 세력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방안을 두고 급진파와 온건파로 분열이 됩니다. 급진파는 간단합니다. 사실 급진파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거를 반대합니다. 지금 이 고려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틀만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온건파는 뭐냐? 개혁은 필요하다. 근데 개혁을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아니 500년의 고려를 왜 바꾸고 그냥 개혁만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온건파와 고려왕조 유지를 반대한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라고 하는 급진파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급진파는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파를 제거하고 이성계, 신흥무인 세력인 이승계를 왕으로 추대해서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자, 조선 건국이에요. 이제 바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신진사대부가 꿈꾸었던 세상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뭐 지배층 비판이라든가
사회 인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당시 지배층은 누구냐? 권문세족을 뜻하겠죠. 왜?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차지하고 성장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50페이지입니다. 고려의 사회와 사상이에요. 자, 고려의 사회 구조예요. 뭐 아집도 대련이라는 뭐 이건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보시면은 고려시대 관료들이 있는데 노비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신분제 사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삼국, 고려, 조선 시대로 시대가 발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혈연이 중심이냐, 혈연 아니면 능력이 중심이냐 보면은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발전해요. 혈연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자, 신라의 골품 제도가 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신분 중심의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고려도 신분 중심의 사회인데 그래도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고려의 신분 구조를 봅시다. 신분 구조는 기본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인과 천인이 뭐 하는데 나죠. 양인은 세금을 내고 대신에 관직에 나갈 기회를 인정받습니다. 천인은 뭐 이거 고격 부담하지 않고 관직 진출 불가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양인 내에서도 여기 여러 가지 사회적 구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양반, 문무, 관료죠. 중간계층 뭐 있고 이거 사실 중간계층이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 그 사실 평민이라고 봐도 돼요. 평민과 권력을 차지한 양반가의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중간계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반은 문무 관료를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 양반은 이런 거죠. 문반 플러스 무반을 얘기합니다. 문반, 문무, 문반이 양쪽에 있다라고 해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고 문신 관료를 얘기하고 얘는 무신 관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무 관료를 의미하고 이들 중 여러 대에 걸쳐서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은 문벌을 형성하고 혼인으로 권력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중간계층은 사실은 완벽한 관리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말 그대로 서리, 향리, 하급장교 같이 중간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 자, 양민은 농업과 상공업 중 종사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평민입니다. 대다수 농민 평민이고 천민은 공노비, 산노비로 재산으로 취급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분 이동의 개방성 이게 그 전에 신라였던 신라 시대보다는 커요. 그렇지만 다음 시대인 조선보다는 좀 덜 합니다. 자, 신라의 골품제 사회보다는 신분 이동이 개방적이다. 즉 조금 더 능력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과거는 관료를 선발한 중요한 수단이자 대표적인 신분 이동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과목도 제한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공수임을 무관 출세할 수 있었고 뭐 군공을 세운 노비 출신이 집권자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대모항쟁기에는 원 간섭기 직전에 원나라랑 싸울 때 군공을 세운 향부곡소가 일반 군원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비가 재산모와 양인 신분을 얻기도 했고 향부곡소가 일반 군원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원 간섭기에 몽골어, 매사육 등으로 특수한 기술 바탕으로 고위 간직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얘기했던 권문세족이 어이가 없겠지만 몽골어를 잘한다든가 매 사육은 뭔 소리냐면은 몽골 지배층이 몽골 귀족들은 매 사냥하고 하는 걸 되게 즐겨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조선에 좋은 매가 있다며 독수리 같은 거죠. 잡아와. 그럼 관직 줄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세하고 그 사람들이 권문세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나왔죠. 매나 사냥개 잘 길러 바친 사람들이 왕의 신임을 받아 반직에 오르기도 하였다. 즉 권문세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갑시다. 자, 지역별 다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현과 속현입니다.
주가 되는 현이에요. 말 그대로 지방간이 파견되면 주현, 파견되지 않으면 속현인데 어이없게도 속현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주현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고려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향부곡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조선시대에는 사라져요. 오로지 향부곡소를 시험에 봤다, 문제를 봤다, 고려시대입니다. 자, 향부곡소의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아요. 과거 시험도 안 돼. 이거 좀 심한 거지. 거주지도 이전할 수 없어요. 심지어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부곡소. 자, 양인은 기본적으로 직역에 따라서 정호와 백정으로 구별되게 됐는데, 정호는 서리, 향리, 하급장교 등 특정한 직역을 담당한 사람이고, 백정은 직역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직역이 없다, 흰백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백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이거야. 백정이 조선시대 가면은 의미가 도축업자를 의미해요. 근데 고려시대에는 백정이 뭐다? 직역 가지지 않는 일반 농민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백정 의미와 조선시대 백정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다. 다양한 귀화 인해수요. 고려는 귀화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려 건국 당시에 중국에는 왕조 간의 항쟁이 이어지고, 그래서 뭐 거란이 세우고 발해 멸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여러 왕조, 거란, 발해, 여진의 주민이 고려로 귀화하게 돼요. 심지어 원 간섭기에는 시중들기에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홍건적 난피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귀화인들 어떻게 대우했을까? 이들에게 관직 토지 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들 왜 그러냐면은 재정 수익과 노동 확보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밑에 건 그냥 쭉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귀화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아, 이거 봐야 돼요. 발해 왕자 대광현이에요. 사실 발해가 멸망당했을 때 발해 왕자들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와요. 그때 대광현을, 그러니까 발해 왕족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후주 출신의 쌍기가 와 대박이에요. 후주란 중국의 나라죠. 얘가 과거제를 건의합니다. 광중 때.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홍건적 경태 공 출신, 원 출신의 변한얼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귀화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입니다. 이건 쉽게 보면은 여성의 지위는 조선 후기랑은 다르게 남성과 거의 대등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그런 생각 있죠. 옛날에는 무조건 여성들의 인권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남존여비 사상, 막 여자들의 그런 좀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억압된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건 조선 중후기 이후예요. 고려 조선 초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등했어요. 봅시다. 이게 부계랑 모계, 엄마랑 아빠 쪽 모두 중요시 여기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일부 일처제는, 이건 사실은 한반도 있는 한국은 모두 일부 일처제니까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관습적으로 축첩은 허용합니다. 관습적으로 축첩.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드라마나 뭐 사극이나 영화 보면 첩을 두는 거 있죠. 첩은 부인이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뭐다? 일부 일처제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재혼도 자연스럽게 여겨졌고, 사위가 처가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고구려의 대릴사위 얘기했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제가 올린 거 보면 돼요. 자, 음서의 혜택. 음서가 뭐냐면은 과거 시험 보지 않고 관직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외가 쪽에도 허용되었어요. 사위나 외손자. 또 여성이 호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남녀 차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을 올리게 됩니다. 조선 시기에는 이게 거의 다 안 돼요. 여성이 호주 안 됩니다. 조선 후기.
자녀를 남녀 차별 아니에요.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 먼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가 재산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여성이 자기 재산으로 투자, 기부하기도 하고 자녀 균분 산속이라는 거 이것도 이게 맞는 거죠. 자녀가 고르게 그러니까 상속받았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첫째냐 둘째냐 상관없이. 자, 그리고 부모 봉양이나 제사도 역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뭐 조선 중후기는 첫째 장자가 정자 위주고 남성 위주로 했다라면 고려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거의 대등인데 안 되는 거는 관직에 오르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었고 또 사회적 역할이 가정 내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성과 거의 대등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여기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첩을 뭐 두자고 했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열받아 해가지고 뭐 실행하지 못해라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규보도 문신인데 최씨 무신 정권 시절에 등용이 되었다라고 그런 것도 얘기했었죠. 넘어갑시다. 향부곡서 주민에게 가해진 차별 대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그랬죠. 자, 이 주민들 자료 보시면은 봐봐.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향부곡은 농업 부분이고 소라고 하는 거는 수공업을 주로 제품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 끝에 뭐 무슨 부곡 붙었다 그러면은 농업을 중시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슨 뭐 공주병학 소 이런 것처럼 소가 붙으면은 수공업을 주로 제품 생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응시 안 되고 형벌도 노비랑 동급하게 취급하고 일반 군현과 결혼도 안 되고 승려도 안 돼요. 그래서 거주지도 이탈하지 못해가지고 차별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컸어요. 그래서 뭐 망이망소이 난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고려의 종교와 사상입니다. 자, 고려태조 왕건이죠. 왕건. 고려태조 왕건은 죽기 전에 후대 왕들에게 경계할 것을 10개조로 정리했는데 훈요 10조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왕건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 있습니다. 왜 있죠? 그거는 여러분 왕건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고려를 세웠습니다. 창업군주예요. 자기 후대 왕들한테 그렇게 할 얘기가 있지. 자기가 나라 세웠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민간신화, 불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 사상을 중시했고 뭐 그런 거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보십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시한 불교입니다. 사실 불교는 왕실 지원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망이 높은 승려를 국사와 왕사로,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스승, 왕의 스승으로 예우를 한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숭유 억불이에요. 유교 숭상하고 불교 굉장히 억누르게 됩니다. 불교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승과 이거는 뭐냐? 과거예요. 과거 시험 안에 승과 승려를 뽑는 게 과거제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등의 팔관에도 불교 행사 성대하게 치르고 뭐 이런 게 있고 민간에서도 불교 신앙과 관련된 공동체인 황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게 됩니다. 자, 고려 전기에는 자 보시면은 왕실과 지배층의 지배원을 받아서 교종계열의 종파들이 크게 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종과 선종의 대립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교종 내 분열과 교종 선종 대립 이런 게 있기도 합니다. 저번에 제가 교종과 선종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교종. 자, 공통점은 뭐냐면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교종이나 선종이나 공통점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방식이 다릅니다. 교종은 어떻게 얻어요? 교리. 경전에 있는 교리, 그러니까 책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거고, 선종은 참선, 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종은 지배층들이 많이 더 수용을 하죠. 왜냐면은
책을 보려면은 글자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 선종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자, 다시 봅시다. 11세기 의천 되게 중요합니다. 천태종을 창시해요. 천이 천태종 창시합니다. 그래서 통합운동을 벌였는데 실패 분열해요. 자, 무신집권기 불교계에는 이게 이런 거지. 결사운동이 뭐냐 이런 거.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자정운동이라고 보시면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승려인데 내가 봐도 지금 스님들이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정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바로 결사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울이라는 승려의 수선사 결사가 있고 요새의 백년사 결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원간섭기 때 점자 이게 약화되고 불교가 권문세족, 원간섭기 지배층과 결탁해서 폐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왼쪽에 이자겸을 도운 까닭,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을 때 1126년이라고 얘기했죠. 이자겸의 난은 아주 간단해요. 이자겸이 그냥 뭐 되기로 했다? 오케이. 왕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 현하사를 이끄는 승려 의장이 이자겸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불교계가 지배층과 연결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은 이 당시 불교계가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면은, 권력층과 연결되면은 종교가 본연의 모습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좀 문제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의천과 진울이 나오는데 사실 의천과 진울은 아주 세세하게 보셔야 돼요. 의천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천태종을 만들어 가지고 교성 중심으로 선종을 포잡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교관겸수를 주장하는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얘도 아주 중요해. 교관겸수가 뭐냐면은 교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지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교종에서 강조하는 방법이고, 지관 이거는 역시 선종에서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수양하자. 즉 둘 다 하는데 뭐가 중심이다? 앞에 있는 게 중심이다. 얘 봐봐. 진울 같은 경우는 수선사 결사를 주도하기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예불, 독경, 노동을 통해서 본연의 자세 회복을 중심하는데, 한편 선종 중심이에요.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포섭하려고자 하는데, 정해쌍수가 뭐냐면은 정. 선정, 이거는 선종에서 강조하는 거. 지혜, 이거는 교종에서 강조하는 거죠. 선종과 교종 둘 다 수양을 하는 건데 뭐 중심이다? 선종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좀 더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의천은 송나라에 다녀온 후 교장이란 주석서 간행하였고, 진울 같은 경우는 정해쌍수를 얘기하기도 했고, 특히 이겁니다. 도노점수가 뭐냐면은 딱 깨우치고 나서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우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뭐가 필요하다? 수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공부할 때 특정 개념이나 이런 거 알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점진적으로 뭐 해야 돼요? 문제풀이 많이 해야 됩니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의천과 진울은 정말 중요해요. 의천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한 거고,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한 거고, 의천의 키워드 교관겸수, 진울의 키워드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유교예요. 고려 지배층은 거국 직후부터 천명의식, 민본의식 이건 쭉 보시면 되고, 각어제를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력 중심이 좀 더 강조됐다라는 거.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과 중앙에 있는 게 국자감, 신라는 국학이었죠. 국학. 그리고 발해는 주자감이었습니다. 근데 고려는 발해는 주자감이고, 고려 시대는 국자감입니다. 참고로 이 국자감이 나중에 뭘로 되냐면은 성균관으로 돼요.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선균관 있죠. 그 같은 거에 보시면
근데 다르죠. 고려의 성균관은 개성에 있고 조선의 성균관은 수도 한양에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고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기 때문이에요. 지방에 향교를 두어가지고 우리도 뭐 청주향교 있죠. 그러니까 그때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립교육기관도 융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립교육기관 뭐 서당도 뭐 사립교육기관이라고 보셔도 돼요. 무심집권기에 문신의 지위가 위축은 되긴 되죠. 그렇지만 무신집권기에 문신을 등용했다 안 했다? 했다. 대표적으로 최씨들이 그랬고 서방이랑 정방에서 등용을 했고 그 대표적으로 등용된 사람이 이규보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자, 유학적 수학은 국가 운영을 위해 여전히 중시되고 그리고 원 간섭기에는 원을 통해 성리학이 수용됩니다. 제가 성리학 얘기했죠. 성리학을 완성시킨 사람은 남송이 주자다라고 했고 성리학을 가지고 온 사람은 우리나라의 안향인데 남송 때 만들어 온 성리학 남송 때 가져왔다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서 원나라를 거쳐서 고려의 성리학을 수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개혁사라상으로 삼았다. 세속된 불국의 비판 뭐 이런 것들 남아있어요. 쭉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고려의 역사인식 나오기 전에 오른쪽 봅시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최승로의 유교정치 이름입니다. 고려 성종 때 일입니다. 성종 때 최승로라고 하는 유학자가 시무 28조를 제시해요. 여러분, 시무 10여 조는 아까 얘기했죠. 고려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지켜야 될 10가지를 얘기한 거고 시무 28조는 저기 성종 때 신하인 최승로가 건의한 28가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고려인의 역사인식 봅시다. 고려 전기에는 저기 뭐냐 김부식이죠. 이건 김부식이 여러분들 언제 나오냐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개경 세력이라고 얘기했죠. 삼국사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현존하는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실제 있는 내용을 아주 타당성 있게 잘 저술을 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규보 아까 몇 번이나 얘기했죠. 동명왕 편이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의 신화적 행정을 칭송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몽골 침입 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지. 조금 더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몽골과 싸우자, 침입자랑 싸우자라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잘 뭉쳐 있고 동일한 의식이 있는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 침입하는 시기에 승려 이련이 황금요사 이승유가 제왕기를 써가지고 우리 역사는 단군조선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하나다. 우리는 동일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 외부 세력을 싸워야 된다. 외부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김부식과 이런 나오죠. 아주 중요해요. 김부식 삼국 사기. 이련 삼국 유사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삼국 유사 같은 경우는 원 침입 시기에 만들어졌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요. 수도 선정이 근거가 된 풍수지리설입니다. 풍수지리사사 이건 신라 말에 처음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뭐 도참사상과 결합해가지고 고려시대도 성행하고 사실은 조선시대도 성행합니다. 이거는 송악 즉 개경 왕건이 있었던 그 왕건의 근거지였죠. 송악의 우수성을 부각해서 조선 건국 정당성을 부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평양이 명덩이라는 논리는 북진정책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도 이 풍수지리설이 나오게 돼요. 자, 이후에는 한양 명당설이 제기되기도 하고 한양의 남경을 승격해가지고 궁궐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의 삼경 제가 저번에 한 것 같은데 초기는 개경, 서경, 동경이었다가 이후에는 어떻게 바뀐다? 요거는 그대로 가는데 동경보다는 남경이 좀 더
중요해진다라고 했죠. 개경, 현재 개경도 서경은 평양을 얘기하는 거죠. 동경은 신라수도 경주였다가 너무 지리적으로 치우쳤으니까 이거 대신 서울인 남경이 뜨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 얘기예요. 자, 이게 뜻이 인종 때는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묘청의 성형선도운동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됩니다. 자, 도교와 민간 신앙을 봅시다. 자, 도교는 불로장생과 복기원의 형태로 유행하게 되는데 왕실에서는 도교 행사를 의외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도교 사원 행사 주관하게 되고 초례도 시행하게 됩니다. 산신령이라고 들어봤죠. 뭐 금도끼, 은도끼에 나올 때 나오는 그 맞아요. 제사 주관하기도 하고 백성들은 선왕신에게 제사 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속신앙도 선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쭉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팔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팔간에가 뭐냐면은 이게 그 딱 불교 거라고 하기보다는 불교랑 다양한 그 어떤 사상들이 결합된 건데 출발은 불교라는 그쪽에 가까워요. 불교에서 그만 8가지 계율을 지키자라고 하는 건데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 사신들도 왔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과거제는 개방적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보시면 돼요. 과거제 과목과 응시 자격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문과 같은 경우는 죄술과, 명검과, 잡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 넘어갑시다. 조선시대예요. 이제 드디어 조선시대가 되게 됩니다. 봅시다. 조선시대를 만든 거는 뭐가 있다 그랬죠. 진사대부와 흥무인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유교적 통치 이념이 굉장히 강화돼요. 확립됩니다. 참고로 유학, 성리학이 강화되고 불교를 탄압하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전에 숭유억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삼강행신도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세종 때. 그래서 삼강은 임금씨나 부모 자식 부부간 예의를 만하고 이게 편찬된 삼강행실도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글과 그림으로.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일반 백성들이 글만 쓰면은 잘 모르니까 효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갖추고 뭐 충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림까지 곁들이면은 조금 더 백성들이 이해를 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도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아니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또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